한국이 미국을 속이다뇨?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뮌헨 안보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각국 정상 200명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세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손에 꼽습니다. 그 목록에 대한민국이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의회에선 믿기 힘든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꼬박 45년 그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채 고개를 숙인 척 3세대에 걸쳐 지하 가장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송곳을 갈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고개를 돌린 사이 동맹의 부속품이던 나라가 테이블 한가운데 제 자리를 꿰찼습니다. 감춰져 있던 그 금단의 프로젝트의 전모 단독 공개하겠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붉은색 비상. 전화기의 진동음에 저는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튕겨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14분. 미 전략사령부 수석 국장으로 일해온 지난 30년 동안 이 시간에 직통 비상 전화가 울린 것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던 날, 그리고 9.11 테러가 발생했던 그 끔찍한 아침이 전부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당직 장교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국장님, 지금 당장 지하 통제실로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우주 감시망의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행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대충 코트를 걸치고 콜로라도 샤이엔 산 깊은 곳, 화강암반 아래 600m에 위치한 전략사령부 지휘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강철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와 붉은색 조명 아래서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는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 중앙에는 칠흑 같은 우주 공간을 찢으며 날아오르는 붉은색 궤적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제가 굳은 목소리로 지시하자 전술 통제관 데이비드 스콧 대령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초기에는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도 100km 부근에서 추진체가 분리되더니 탄두가 대기권 상층부를 물수제비 뜨듯 튕기며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무려 마하 20입니다. 시속 24,000km라는 뜻입니다. 대기 마차열이 섭씨 3,000도를 넘어가는데도 표면이 전혀 녹아내리지 않고 스스로 불규칙한 회피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하 20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그것은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우리 미국조차 아직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해 번번이 실험에 실패했던 궁극의 무기였습니다. 요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현대전의 룰을 완전히 파괴하는 절대반지나 다름없었죠. 발사 원점이 어디야? 모스크바인가? 아니면 베이징인가?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묻자 스콧 대령이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국장님, 발사 원점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아주 작은 반도, 대한민국의 동해상입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감시를 받고 우리의 정찰 위성이 24시간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굽어보는 그 얌전한 동맹국이 마하 20의 극초음속 무기를 쏘아 올렸다고. 그것은 명백한 상식의 파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극한의 열을 견디는 세라믹 복합재와 초당 수백 번씩 궤도를 수정하는 인공지능 제어 기술을 군사 무기에 완벽하게 이식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단순한 오작동이나 데이터 오류가 아닐까. 제가 현실을 부정하듯 중얼거리자 통제실 한 구석에서 영상 분석관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궤도 시뮬레이션 결과 저 비행체는 정확히 베이징을 거쳐 도쿄 상공을 가로지른 뒤 캄차카 반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워싱턴 백악관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더 끔찍한 건 저 발사체의 헤드 부분에 최소 10킬로톤 급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계산된다는 겁니다. 30년간 철옹성이라 믿었던 미합 중국의 안보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척하며 가장 치명적이고 예리한 비수를 제국의 턱 밑까지 들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거대한 기만극이 시작된 것일까? 저는 곧바로 펜타곤과 중앙정보국 본부에 긴급 정보 접근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파멸적인 무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토록 지독한 생존 본능을 품게 된 아주 먼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위치한 중앙정보국 본부의 지하는 지상의 화려하고 권위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겹겹의 생체 인식 보안 장치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서야 도착한 지하 3층의 극비 문서 보관실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서늘하고 적막했습니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이는 그곳은 공기마저 수십 년 전의 시간에 멈춰 서 있는 듯했죠. 코끝을 찌르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매캐한 먼지 향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보관실 가장 깊숙한 곳, 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구석진 철제 금고 앞에 섰습니다. 녹슬고 낡은 금고의 다이얼을 수차례 돌리자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두꺼운 강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되고 낡아빠진 서류철 하나가 마치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표지에는 붉고 선명한 잉크로 1급 비밀이라는 낙인과 함께 번개 프로젝트라는 암호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 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이 가장 격렬하게 타오르던 시절, 세계 최강국, 미국의 일방적인 철수 위협과 적대국들의 선택한 총구 앞에서 오직 생존이라는 두 글자를 위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자체 무장을 명령했던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의 처절하고도 도끼 어린 결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이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신을 불러들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당시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속도는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밥새끼를 걱정하던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서류 속 데이터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초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서방의 핵심 기술을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경악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수로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당시 중앙정보국과 영국의 MI6 그리고 전 세계 정보기관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저는 빛발 서류들 사이에서 한 장의 암호 전문과 흑백 사진을 발견하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중앙정보국이 완벽하게 허를 찔렸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망이나 군사 채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촘촘한 감시망에 걸려들게 뻔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시 한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던 재계의 거목을 어둠의 최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문서에 첨부된 흑백 사진 속 인물, 특유의 강인한 턱선과 매서운 눈빛을 가진 사내, 사람들은 그를 정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기업인의 탈을 쓴 채 국가의 가장 위험한 비밀 밀수 작전을 진두지휘한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해외 건설망을 철저한 위장막으로 사용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과 유럽의 거친 건설 현장을 누비는 수많은 인부들과 자재의 행렬 뒤에서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우회로를 개척했습니다. 바로 동구권의 맹주이자 운동의 핵심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냉전 체제의 최전방에서 공산권 국가와 비밀 거래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정 회장은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핵심 고위층에게 비밀리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철의 장막 너머에 있던 그들에게 거액의 달러를 쏟아부어 우리 미국의 감시망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 거대한 지하 물류 창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묵인과 협조 아래 유럽 전역에서 은밀하게 사들인 원심불리기 부품과 핵개발용 특수 장비들이 평범한 건설 자재로 위장되어 정 회장의 배를 타고 한국의 항구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기업과 목숨을 걸었던 한 남자의 지독한 담력과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꺾이지 않는 집념 앞에서
우리 미국이 자랑하던 정보망은 완벽한 장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읽어나가며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개 기업인이 국가에 존망을 걸고 적성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뿌려가며 강대국들을 농락했다니요. 이것은 조국의 생존 앞에서는 이념도 비즈니스도 심지어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유의 지독한 민족성의 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철의 마지막 장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눈치를 챈 미국 행정부의 피를 말리는 압박과 협박, 그리고 어느 가을날 밤 벌어진 최고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암살. 거대한 번개 프로젝트는 주인을 잃고 공식적으로 영원히 폐기되었다는 서울 지부장의 최종 보고서가 문서의 끝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개발 시설은 미국의 주도하에 철저히 파괴되었고 관련 과학자들은 모두 흩어졌으며 대한민국은 다시는 핵에 손대지 않겠다는 굴욕적인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철을 덮으려 할 때였습니다. 철제 금고 옆 어둠 속에 앉아있던 늙은 문서 관리인이 차가운 손으로 제 손목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한국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했다가 은퇴 후 이 지하 보관실을 지키게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형광등 불빛 아래 기괴하게 번쩍였습니다. 국장님, 당신은 정말로 이 서류의 마지막 장처럼 그 도끼 품은 한국인들이 모든 것을 순순히 포기하고 꼬리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낮고 쉰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태워 없앨 수 있는 문서나 부셔버릴 수 있는 연구소가 아닙니다. 한 번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맹세한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지식과 다시는 강대국에게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한 그 지독한 집념입니다. 그의 말이 제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류상의 죽음은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을 가장 평화롭고 일상적인 얼굴을 한 채 지하 깊은 곳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년대 정 회장의 목숨 건 작전으로 들여온 그 불씨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도대체 한국의 어느 곳에서 어떤 괴물로 진화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샤이엔 산에서 보았던 마하 20의 붉은 궤적이 그들이 숨겨둔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일각에 불과하다는 직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3세대에 걸쳐 완성해낸 기괴하고도 완벽한 창의 심장을 확인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그들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중앙정보국 지하 3층의 차갑고 매캐한 공기를 뒤로한 채 저는 곧바로 버지니아, 랭글리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기나긴 비행 내내 저는 단 한숨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낡은 서류철을 지키던 늙은 문서 관리인의 서늘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끊임없이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불태운다고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생존 본능까지 지워지겠느냐는 그 끔찍하고도 명징한 질문. 그것은 30년 동안 미 전략사령부에서 전 세계의 핵 위협을 굽어보며 제가 가졌던 서방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을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수천만 개의 화려한 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던 폐허의 땅,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비웃음을 샀던 그 가난한 나라는 이제 전 세계를 주도하는 눈부신 메가시티를 건설해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저 거대하고 화려한 경제 기적의 불빛 아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에서는 우리 미국 정보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파멸적인 괴물의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맹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철저히 위장된 렌터카를 몰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심장부라 불리는 대전을 향해 남쪽으로 끝없이 달렸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첨단 연구소들이 밀집한 화려한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대전 외곽의 인적이 드문 구도심, 낡고 빛바랜 간판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허름한 옛날식 다방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짙은 한약재 냄새와 오래된 소파의 묵은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철진한 연속극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곳의 가장 구석진 자리 희미한 조명 아래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한국인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돋보기 너머로 신문을 읽고 있는 그의 모습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극비리에 주선된 이 만남의 상대. 그는 바로 한국의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을 지내고 은퇴한 권도환 박사였습니다. 한국이 쏘아올린 모든 궤적의 시작점이 바로 그의 머리와 손끝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도환 박사가 신문을 덮으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늙은 외모와는 달리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섭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빠르게 살핀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권 박사님, 저는 과거 번개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을 덮었던 중앙정보국의 기록을 방금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반세기 전 미국의 압박으로 모든 연구시설은 폭파되었고 프로젝트는 영구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콜로라도의 지하 벙커에서 목격한 그 마하 20의 궤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은 유령이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어 하늘로 쏘아 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의 다급하고도 날선 질문에 권도환 박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참으로 오만하면서도 순진한 구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을 부수고 종이 쪼가리를 찢어버렸다고 해서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그 지독한 열망까지 콘크리트 잔해 밑에 깔려 죽었을 거라고 믿다니 말입니다. 국장님, 우리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니요. 전 세계의 감시망이 뻗어있는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저 아주 깊고 어두운 곳으로 당신의 미국인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을 가장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스며들었을 뿐입니다. 그 위대한 결단이 무너진 날, 우리 1세대 과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민간 대학의 물리학 교수로, 국영전력회사의 평범한 엔지니어로, 혹은 상업용 로켓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원으로 말입니다. 낮에는 당신들의 통제 아래에서 가장 평화롭고 일상적인 민수용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름 없는 지하, 암실에 모여 머릿속에 외워둔 설계도를 복원하고 끝없이 계산을 이어나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달라져도 상관없었습니다. 1세대가 노쇠하여 쓰러지면 2세대가 그 비밀스러운 바통을 이어받았고 2세대가 한계에 부딪히면 다시 3세대의 젊고 천재적인 두뇌들이 보이지 않는 릴레이 경주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배신도, 단 한 번의 정보 유출도 없이 오직 국가의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사명 하나로 뭉친 3세대의 지독한 침묵.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유령이라 부르는 것의 실체입니다. 권도환 박사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수십 년간 멸을 깎아온 민족의 처절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정보망이 단 한 명의 스파이도 심어놓지 못할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이념과 세대를 초월하여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자신들의 든든한 동맹이자 언제든 통제 가능한 얌전한 파트너라고 착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그들은 단 한순간도 목줄을 끊어낼 칼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감탄과 경악의 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전략사령부 수석 국장으로서의 차가운 이성이 또 다른 거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면을 물려주고 계산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의 머리와 종이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라는 거대한 파멸의 실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실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폭발의 심장이 되는 무기급 핵물질이었습니다. 박사님의 그 위대한 헌신과 희생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설계도는 머릿속에 숨겼다 치더라도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엄청난 규모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추출 과정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가장 촘촘하고 엄격한 감시를 받는 모범 국가 아닙니까? 위성 감시와 실사단의 눈을 속이고 도대체 어떻게 핵물질을 축적했단 말입니까? 저의 날카로운 반문에 권 박사는 다시 한번 허탈하다는 듯 낮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구의 엘리트들을 완벽하게 농락했다는 지적인 쾌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몇 기나 가동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원전 운영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수출국입니다. 매년 우리 국토의 해안가에 건설된 수십 기의 원자로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생산되고 그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사용 후 해결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당신의 말대로 우리는 국제기구의 철저한 회계 감시와 실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완벽하고 치밀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아주 미세한, 지극히 합법적인 오차 범위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차 범위라니요.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재처리하는 거대한 공정 속에서 국제사회가 관용적으로 인정해주는 측정 오차는 불과 0. 몇 % 수준에 불과합니다. 티끌보다 작은 아주 미미한 양이죠. 하지만 그 0. 몇 %라는 합법적인 오차의 틈새로 단 한 방울의 의심도 사지 않은 채 1년,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아주 조금씩 거대한 강물이 되어 플루토늄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년 수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불량의 치명적인 핵물질이 합법적인 오차라는 가장 완벽하고 흠결 없는 평화의 가면을 쓰고 지하의 암실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산속에 몰래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제를 맹렬하게 돌려대는 거대하고 합법적인 원자력 에너지 생태계 그 자체가 곧 미국과 전 세계의 눈을 완벽하게 가려버린 사상 최대의 거대한 위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대신 전력을 극도로 적게 소모하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 첨단 레이저 농축 방식을 개발해냈습니다. 지상에서는 평범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국가연구소로 보이지만 그 밑바닥 지하 수백 미터 아래 암실에서는 30년 동안 수백 킬로그램의 무기급 핵심 물질이 조용히 눈송이처럼 쌓여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평화로운 원자력 기술을 찬양하는 동안 우리는 바로 그 가장 평화로운 빛의 이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어둠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셈이죠. 권도환 박사의 덤덤한 고백은 그 자체로 오만한 강대국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조롱이자 완벽한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퍼즐은 아직 전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까지는 그들의 지독한 인내심으로 해냈다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덩어리를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기폭 장치와 제어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더구나 콜로라도 벙커에서 목격했던 마하 20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수천 도의 열을 견디는 특수 소재와 수만 개의 초정밀 부품이 결합되어야만 탄생할 수 있는 최첨단 군산 복합체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조차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를 거듭하는 이 엄청난 무기의 뼈대와 두뇌를 철저한 평화 국가의 탈을 쓴 그들이 도대체 누구의 기술로 어디서 조립했단 말인가. 제가 마른 입술을 죽이며 다시금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자 권도환 박사가 안주머니에서 구형 스마트폰 하나를 천천히 꺼내어 제 눈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그 기기의 검은 화면이 켜지는 순간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 권도환 박사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건네받은 낡은 스마트폰. 외부와의 모든 통신망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 기기의 검은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호흡은 일순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미한 백라이트 불빛 너머로 드러난 한 장의 흑백 사진. 그것은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전선들의 수액 바늘처럼 연결된 채 서늘한 금속성의 광택을 내뿜고 있는 완벽한 구형의 물체였습니다. 축구공보다 약간 큰 크기의 그 정밀한 금속 구체는 30년 동안 미 전략사령부에서 장의 위성사진과 기밀 해제 문서를 들여다보았던 제 두 눈을 완벽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가공된 10킬로톤급의 초소형 전술 핵탄두 시제품이었습니다. 과거 히로시마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원자폭탄의 절반에 달하는 파멸적인 위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크기는 획기적으로 축소되어 전투기나 순항, 미사일의 좁은 탄두부 안에 손쉽게 밀어 넣을 수 있는 궁극의 살상병기. 미국과 러시아의 최고급 두뇌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바로 그 소형화 기술의 결정체가 대전의 낡은 다방 테이블 위에서 너무나도 조용히 그 끔찍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것은 기적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핵물질을 은밀하게 모으는 것까지는 3세대에 걸친 지독한 침묵으로 해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탄두를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기폭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콜로라도의 지하 벙커에서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그 마 20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어떻고요? 대기권을 찢으며 내려올 때 발생하는 섭씨 3000도의 지옥 같은 마찰열을 견뎌내는 특수 세라믹 복합재와 초당 수백 번씩 회피 기동을 계산해내는 극한의 인공지능 두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촘촘한 수출 통제망과 군사 감시망을 뚫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외계 기술 같은 군사 부품들을 조달하여 조립했단 말입니까? 저의 절망적인 외침에 권도한 박사는 여유롭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고 무거운 눈동자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서방 세계의 모든 오만함을 비웃는 듯한 작지만 아주 날카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군수 공장에서 부품을 몰래 사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네 엘리트들이 범한 가장 거대하고도 멍청한 오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은 오직 레이더와 미사일 공장만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민간 기업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업용 기술을 군사 분야에 완벽하게 이식하여 가장 깊은 곳에서 핵심 기술로 배양했습니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 중 일부만이 비밀리에 국가 프로젝트에 관여했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부품의 최종 행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권 박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제 머릿속의 모든 상식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완벽한 구형의 전술 핵탄두가 오차없이 발하려면 극한의 방사능과 압력 속에서도 살아남아 폭발 타이밍을 계산하는 초정밀 제어 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칩을 구하기 위해 밀수꾼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미세 공정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기업 삼성의 연구소에서 흘러나오는 최첨단 나노 공정 기술이 그 완벽한 두뇌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당신들이 최신형 스마트폰의 두뇌라며 열광하며 소비하던 그 부품의 설계도가 우리 과학자들의 손을 거쳐 핵탄두의 기폭 장치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 박사의 브리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폭 장치에 순간적으로 수만 볼트의 전력을 공급하는 극한의 고효율 배터리는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 LG의 초고밀도 배터리 기술이 바로 그 심장입니다. 그리고 마하 20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내려올 때 탄두를 보호하는 특수 차폐 강철과 열 방어 소재들, 그것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LNG, 운반선과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현대의 용광로와 소재 연구소에서 추출해낸 정수입니다. 우리는 부품을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민간 기술 생태계 전체가 전 세계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하나의 거대하고 완벽한 군사 기술 배양지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낡은 소파 깊숙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IT 기술의 발전을 찬양하며 그들의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동안 그들은 그 모든 민간 상업 기술의 엑기스를 뽑아내어 미국을 위협할 절대적인 무기의 뼈대와 살점, 그리고 심장으로 조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평화롭고 상업적인 일상의 얼굴을 한 채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맹렬하게 워싱턴의 심장을 겨눌 파멸의 방아쇠를 깎아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보셨다는 그 붉은 궤적, 마 20의 활공 비행체를 스스로 제어하는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기술로 개발을 시작했다면 당신들의 감시망에 즉각 발각되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초고속 통신망과 민간 상업용 데이터 센터에서 피 터지게 경쟁하며 쌓아올린 딥러닝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방대한 상업용 데이터를 학습한 그 천재적인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초당 수백 번씩 대기 마찰과 적의 요격망을 계산하여 스스로 비행 경로를 수정하는 가장 치명적인 살상 무기의 눈과 귀가 된 것입니다. 권도환 박사의 설명이 끝났을 때 낡은 다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국의 감시를 피해 무기를 몰래 만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전 세계의 경제 핏줄 속에 자신들의 무기 개발 인프라를 완벽하게 은닉시켰습니다. 일상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들이 언제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파멸의 창으로 변할 수 있도록 무려 반세기 가까이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밑그림을 그려왔던 것이죠. 이것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영토와 자원을 가진 초강대국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오직 좁은 영토에서 생존을 위해 지독하게 파온 한국인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극강의 생존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완벽한 10킬로톤의 핵탄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완성해낸 마 20의 투발수단 현무 미사일, 한국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창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태평양을 건너 제국의 심장부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공격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분석관으로서 30년을 살아온 제 차가운 본능은 멈추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의 거대한 의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치와 핵전쟁의 냉혹한 세계에서 공격용 창만으로는 결코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땅덩어리는 너무나도 비좁고 미국의 촘촘한 군사 위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이 그들의 이상 징후를 먼저 눈치채고 수천 발의 핵미사일로 선제 타격을 퍼붓는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는 단 한 번도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한 채 지하 경납고 안에서 고철 덩어리로 증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 번의 패배가 곧 국가라는 생명체의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는 이 잔인한 지정학적 단층대 위에서 수천 번의 외세 침략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무서운 경제 대국을 이룩한 저 지독한 독종 같은 민족이 과연 자신들을 방어할 완벽한 방패 없이 공격용 창만 달랑 날카롭게 벼려두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압도적인 기습 공격을 받아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도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남아 기어이 적의 심장에 반격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완벽한 생존의 요새를 반드시 어딘가에 콘크리트로 부어 놓았을 것입니다. 창의 심장을 쫓던 제 발걸음은 이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하 깊은 곳에 숨겨둔 더 거대하고 완벽한 방패,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불멸의 생태계를 찾아내기 위해 북쪽의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오는 주전선 근처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좁디 좁은 이 땅 위에서 강대국들의 선제 타격을 견뎌낼 방패를 만들어낸 것일까? 저는 그들이 숨겨둔 방패의 실체를 찾아 한반도에서 가장 험준하고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원도 철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완벽하게 통제된 휴전선 최전방, 인적이 끊긴 첩첩산 중에 좁은 비포장도로를 수십 킬로미터나 내달린 끝에 저는 위장막으로 덮인 작은 초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만남 역시 한국 국방부의 극비 채널을 통해 전격적으로 주선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억지력을 미국에 의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제한적인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군용 지프차에 기대어 차가운 눈바람을 맞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의 핵심 작전 참모인 류태성 대령이었습니다. 심장처럼 차가운 표정에 바위처럼 단단한 체구를 가진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더 국장님, 워싱턴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이런 험한 산속으로 모시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억지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려면 가장 깊고 어두운 땅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태성 대령의 묵직한 목소리와 함께 우리는 초소 뒤편에 숨겨진 거대한 강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하를 향해 맹렬하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은 전 세계의 지표면을 밀리미터 단위로 감시하죠. 하지만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화강 한반 아래 지하 200m의 세상은 당신들의 눈먼 사각지대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좁은 벙커를 예상했던 제 상상은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지저 세계에 건설된 거대한 도시. 수십 개의 거대한 터널이 거미줄처럼 교차하고 천장에 눈부신 LED, 조명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지하 광장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게 대체 뭡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지하
공간을 어떻게 미국과 북한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속이고 파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굴착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파낸 흙의 양만 해도 산을 몇 개는 이룰 텐데요. 제가 경악하며 묻자 류태성 대령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일대를 거대한 지뢰 제거 작전 구역으로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백 톤의 흙을 뒤집어 엎으며 매일같이 굉음을 내는 대규모 지뢰 폭파 훈련을 벌였죠. 지하 200m 아래에서 단단한 화강암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그 엄청난 진동과 소음을 지상에서 터지는 평범한 지뢰 폭발음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은폐한 겁니다. 파낸 암석들은 야간에 근처의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 현장으로 조용히 빼돌렸습니다. 당신들의 정찰 위성이 매일 지뢰가 터지는 최전방의 일상적인 풍경을 내려다보며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축구장 50개 크기의 거대한 화강암 요새를 파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최첨단 우주 감시망을 수십 년 된 재래식 지뢰 폭발로 완벽하게 기만하다니 저는 그들의 대담하고도 소름 끼치는 발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류태성 대령이 저를 이끌고 통제실로 향하며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적의 선제 핵 타격으로부터 국가의 심장과 반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 생존 생태계입니다. 지상의 서울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고 강력한 전자기 펄스 공격으로 모든 전력과 통신이 끊어져도 문제없습니다. 특수 차폐 시설이 둘러쳐진 이 요새 안에는 독자적인 소형 원자력 발전 시스템과 수질 정화 시설, 심지어 식량을 재배하는 수경 재배 농장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핵심 지휘부와 전투 인력이 외부의 도움 없이 무려 6달 이상 완벽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통제실 너머의 거대한 지하 경납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콜로라도 벙커에서 궤적으로만 보았던 그 끔찍한 괴물들, 마하 20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거대한 현무 미사일 수십 기가 숲을 이루듯 빼곡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적의 핵 타격이 끝난 직후 산봉우리 곳곳에 위장된 거대한 강철 해치가 열리고 지하 200m에서 곧바로 수직 발사대를 통해 우리의 미사일들이 불을 뿜으며 치솟아 오릅니다. 적이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유령처럼 살아남은 우리의 핵탄두들이 적의 수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공격받으면 반드시 기어이 살아남아 적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반세기 가까이 콘크리트로 부어 만든 진정한 의미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완벽한 억지력입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적을 때릴 무기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아마겟돈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너희들을 반드시 나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무섭고도 처절한 도끼를 이 깊은 지하 요새에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류태성 대령이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시뮬레이션 지도를 띄웠습니다. 물론 맞고 나서 반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생존에 집착하는 민족입니다. 애초에 적의 창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죠. 국장님,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드는 미합 중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요격 체계였으니까요. 사드는 요격 고도 100km, 남짓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헉헉거리며 뒤늦게 쫓아가서 맞추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 구식 방어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인공지능, 기반의 다층 우주 방어망, LSAM입니다. 화면 속에서 붉은색의 가상적 미사일이 발사되자 LSAM 시스템의 초거대 인공지능이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초당 수십만 개의 변수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LSAM은 뒤에서 쫓아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적 미사일이 도달할 미래의 우주 궤도를 완벽하게 선제 예측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격 미사일은 고도 150km의 우주 공간으로 먼저 날아가 마치 길목을 지키는 자객처럼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적 미사일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첫 번째 우주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그 아래 고도에서 천궁 시스템이 두 번째 그물을 던지고 마지막으로 지상 40km 상공에서 패트리엇이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하나의 표적에 3발에서 5발의 요격. 미사일이 동시에 달려드는 절대 뚫리지 않는 죽음의 다층 그물망입니다. 완벽한 공수 밸런스였습니다. 마하 20의 극초음속 공격창. 절대 죽지 않고 보복하는 지하 200m의 화강암 생태계.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적의 미사일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인공지능, 엘셈 방어망까지. 대한민국은 미국과 러시아조차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구축하지 못한 궁극의 군사력을 자신들의 영토 안에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식해 놓고 있었습니다. 철원의 거대한 화강암 요새를 빠져나와 렌터카의 운전석에 앉은 제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물리력으로 굴복시킬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창과 완벽한 방패를 모두 쥔 무적의 국가. 하지만 시동을 꺼는 제 손길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사령부 수석 국장의 뼛속 깊은 의심이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슈퍼컴퓨터의 화려한 그래픽과 거대한 지하, 요새의 웅장함만으로는 결코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핵탄두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 전장에서 터뜨려보고 완벽하게 기폭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값비싸고 위험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좁디좁은 한반도 땅덩어리 위에서 전 세계의 정찰 위성과 지진계의 눈을 피해서 엄청난 폭발과 진동을 동반하는 실제 핵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벽한 불가능입니다. 만약 그들이 실전 테스트조차 하지 않은 무기로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 혹은 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방법으로 전 세계의 눈을 속이고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해저의 심장을 터뜨리는 금지된 증명을 이미 마친 상태라면,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지구 반대편의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시선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진주만에 위치한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고래의 울음소리부터 적국 잠수함의 스크루 소리까지 모든 것을 감청하고 분석하는 바닷속의 중앙정보국이라 불리는 제99 조음향 분석센터. 그곳의 최고 책임자인 해군 정보부 소속 리처드 볼튼 중령이 핏발 선궂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두꺼운 방음문을 닫고 메인 콘솔의 스피커를 켜며 그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산더 국장님, 당신이 무엇을 찾으러 워싱턴에서 여기까지 날아오셨는지 아주 잘 압니다. 우리 태평양 함대도 제주도 남방 수백 킬로미터 해역에서 벌어진 그 기괴한 현상 때문에 몇 달째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우리의 해저 수중 감시망에 포착된 소리입니다. 스피커에서는 깊고 묵직한, 마치 바다 밑바닥의 거대한 암반이 통째로 찢어지는 듯한 기괴하고 둔탁한 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제주 남방 해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진도 4.2의 자연 지진이라고 전 세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지질 조사국도 처음에는 완벽하게 그런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이 파형을 보십시오. 리처드 볼튼 중령이 모니터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복잡하게 얽힌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화산 폭발이나 단층이 엇갈리는 지진파가 절대 아닙니다.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그리고 폭발 직후 급격하게 줄어드는 여진의 형태. 이것은 전형적인 아주 교과서적인 수중 인공 폭발의 데이터입니다. 위력은 약 3킬로톤.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5분의 1 수준이죠. 저는 숨을 죽인 채 붉은색 파형이 요동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중령, 설마 한국이 바닷속에서 몰래 자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겁니까? 방사능 수치는 어떻게 설명할 작정입니까? 아무리 수천 미터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핵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을 텐데요. 제 다급한 반문에 리처드 볼튼 중령이 거대한 위성 해류도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폭발 직후 근처를 은밀하게 순찰 중이던 우리 미 해군의 최신형 핵잠수함이 해당 진앙의 바닷물을 즉각 채취했습니다. 세슘과 요오드 수치가 정상치의 20배 가까이 맹렬하게 치솟아 있었죠. 하지만 국장님, 그 해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하고 거친 쿠로시오 해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길목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들은 태평양의 거대한 조류를 타고 감쪽같이 흩어져 자연 상태로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화산지대라는 자연적인 지질 방패와 거친 해류라는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을 완벽하게 계산하여 이용한 겁니다. 대자연 자체를 자신들의 핵실험을 은폐하는 거대한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그 폭발을 일으킨 주체는 확실하게 확인했습니까? 리처드 볼튼 중령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저그에선 위성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폭발 3시간 전 한국 해군이 그 해역에 전격적인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극비 잠수함 기동 훈련을 핑계로 말이죠. 그리고 폭발 직전까지 그 진앙지 한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것은 사관을 장착한 한국 해군의 3,000톤급 괴물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심 수백 미터 아래에서 소형 전술 핵탄두를 발사하는 실전 테스트를 우리 미국 태평양 함대의 코앞인 태평양 바다 밑바닥에서 보란듯이 성공시켜 버린 겁니다. 뒤통수를 거대한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아찔했습니다. 한국은 철원의 지하, 요새와 지상 발사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닷속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유령처럼 기동하다가 불시에 핵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완벽한 핵 투발 능력까지 입증해 낸 것입니다. 적국의 기습 타격에서 살아남아 바닷속에서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궁극의 무기 체계. 이것으로 그들의 전략 핵무기는 한치의 의심할 여지 없는 완성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숨막히는 충격은 하와이의 깊은 바닷속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펜타곤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리처드 볼튼 중령이 붉은색 보안, 인장이 찍힌 서류 철 하나를 무겁게 건넸습니다. 주한미군 육군 정보부에서 갓 넘어온 1급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국장님, 전략 핵무기라는 것은 사실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정치인들의 최후의 억지력일 뿐 실제 전장에서 야전 사령관들이 버튼을 누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물건입니다. 쏘는 순간 전면적인 세계 대전이자 공멸을 의미하니까요. 한국 육군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적 지상군과 기갑, 부대가 휴전선을 밀고 내려오는 압도적인 물량전입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물량을 단숨에 지워버릴 실제 전장에서 언제든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무자비한 야전용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서류철을 열자 그곳에는 폴란드와 유럽 등 전 세계 방산 시장으로 수출되며 명품 무기라 찬양받고 있는 한국 육군의 자랑, 차세대 자주포 K9A3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령, 이것은 그냥 평범한 재래식 대포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쓰이는 일반적인 자주포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리처드 볼튼 중령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최전방에 실전 배치된 저 내수용 K9A3의 포시는 수출형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수 강화 합금으로 만들어져 일반 포탄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내부 압력을 거뜬히 견뎌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반도체 미세 공정으로 초소형 기폭 장치를 만들고 0.5킬로톤급의 초소형 전술 핵탄두를 축구공만 한 크기의 155mm 포탄 안에 악마처럼 우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대포로 핵폭탄을 쏜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거리 50km, 오차 범위는 불과 10m 이내. 저 무거운 강철 괴물이 시속 40km로 험지를 달리면서 기동 중에 멈추지도 않고 분당 10발의 전술핵 포탄을 적진에 쏘아댈 수 있습니다. 1분이면 0.5킬로톤 10개, 즉 5킬로톤의 핵폭풍을 적의 기갑 사단 머리 위에 쏟아붓는 겁니다. 적의 대규모 기갑 부대 하나가 단 30초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쏘고 나서 적이 발사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저 괴물은 이미 다른 곳으로 맹렬하게 도망쳐버리죠.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에는 수십 개의 발사관이 달린 천무다연장 로켓 차량의 위성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당 40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는 천무 로켓 한 발당 0.3 킬로톤의 소형 핵탄두가 들어간다는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포병 여단이 보유한 수백 대의 천무가 일제히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다면 수천 발의 핵포구가 평양은 물론이고 압록강 너머의 적진 부대까지 완벽하게 말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군이 수십 년 동안 뼈를 깎아 완성해 낸 전술과 전략의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히로시마의 비극을 능가하는 파괴력이 평범한 트럭과 대포의 탈을 쓰고 한국의 험준한 산하 곳곳에 수백, 수천 문이나 실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억지력을 넘어서 마음만 먹으면 주변 강대국들의 지상군,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파멸적인 비대칭 전력의 완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감시망을 기만하는 것을 넘어 군사기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괴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마 20의 붉은 창, 절대 무너지지 않는 화강암 요새, 엘셈 우주 방어망, 잠수함의 수중 핵실험, 그리고 기동하는 전술 핵대포까지. 반세기 전 버림받을 뻔했던 작고 가난한 나라는 이제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완벽한 주권 국가의 무력을 쟁취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름 끼치는 진실과 증거들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워싱턴의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세계 질서의 유일한 설계자이자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합 중국의 수뇌부들은 과연 이 새롭고도 통제불능의 패권국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분노하여 철저한 경제 제재로 숨통을 조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굴복하여 동등한 파트너로 손을 내밀 것인가? 동북아시아의 지각판이, 아니 전 세계의 권력. 지도가 맹렬하게 뒤틀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태평양의 파도, 소리 너머로 웅장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게 다문 입술로 펜타곤을 향하는 마지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을 떠나 워싱턴 DC로 향하는 군용 수송기 안에서 제 무릎 위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은 마치 거대한 납덩어리처럼 제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북아시아의 지각판을 넘어 전 세계의 권력 지도를 맹렬하게 뒤틀어버릴 끔찍하고도 완벽한 진실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 20의 극초음속 비행체, 지하 200m에 숨겨진 거대한 화강암 요새, 우주 공간을 지키는 인공지능 요격망, 그리고 태평양 깊은 바닷속과 최전방의 험지에서 기동하는 소형 전술 핵무기까지. 반세기 전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폰에 불과했던 작고 가난한 나라가 스스로 체스판을 뒤엎고 완벽한 킹으로 군림하게 된 그 소름 끼치는 진화의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합 중국 국방부의 심장부이자 전 세계 미군의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굳게 닫힌 강철문이 무겁게 열리고 이른바 탱크라 불리는 지하 극비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원목으로 된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는 미합 중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수뇌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중앙정보국 국장 빅터 크로포드,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클레어 벤크로프트까지. 그들의 표정은 며칠 전 콜로라도의 지하 벙커에서 붉은 궤적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저처럼 불길한 예감에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메인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 몇 주간 지구 반대편에서 직접 두 눈으로 추적하고 확인한 대한민국의 극비 프로젝트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우주 감시망에 포착되었던 그 통제 불능의 비행체는 단순한 오류나 적성국의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오만하게 믿었던 동맹국, 대한민국이 반세기 가까이 뼈를 깎아 완성해낸 뼈속까지 실인 현실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중앙정보국 지하 문서고에서 찾아낸 수십 년 전의 번개 프로젝트 문건부터 대전의 낡은 다방에서 확인한 10킬로톤급 소형 전술 핵탄두에서 철원의 웅장한 지하 요새, 그리고 하와이, 태평양 함대에서 교차 검증한 수중 핵실험의 음향 데이터가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핵 확산 금지 조약 감시망을 원전의 합법적인 오차 범위라는 완벽한 위장막으로 회피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그들의 압도적인 민간 상업 기술을 군사 무기의 심장과 두뇌로 이식했고 우리의 눈을 속여 완성한 마 20의 붉은 창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적의 선제 기습 공격을 받아도 6달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지하 생태계를 국토 곳곳에 거미줄처럼 구축해 두었으며 기동 중인 자주포에서 쏟아내는 초소형 전술핵 포탄까지 완벽하게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벽한 창과 방패를 모두 거머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독립적인 비대칭 전력 국가입니다. 이 끝난 후 탱크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하고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제국의 엘리트들이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철저하게 설계한 거대한 기만 전술 앞에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중앙정보국 국장 빅터 크로포드였습니다. 그는 핏발 선 눈으로 주먹을 쥐어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역입니다. 우리 동맹에 대한 배신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입니다. 장관님, 당장 초강력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들의 달러 결제망을 완전히 차단하고 태평양의 해상 물류를 미 해군 함대로 틀어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무기를 숨겨두었다 한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6달 안에 경제가 마비되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백기를 들 겁니다. 우리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당장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패권국의 권력을 휘둘러온 낡은 관성의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클레어 벤크로프트가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그의 말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크로포드 국장, 감정적인 분노는 접어두고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경제를 타격하고 달러 줄을 끊는다고요. 그들이 무릎을 꿇기 전에 이 나라, 미국의 심장부가 먼저 완벽하게 멈춰섭니다. 클레어 보좌관이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하자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한 핏줄이 붉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포석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IT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제재하여 첨단 반도체와 고효율 배터리의 공급이 단 하루라도 끊기면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한 달 안에 완전히 셧다운됩니다. 월스트리트의 서버가 멈추고 당신이 타고 다니는 전기차와 손에 든 스마트폰의 생산 라인이 모조리 멈춰섭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부품 없이는 첨단 무기 하나 제대로 조립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제재한단 말입니까? 빅터 크로포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완벽한 작전 통제권 아래 있던 나라가 불능의 핵무장 국가가 되는 걸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보자는 겁니까? 가만히 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제할 자격을 진작에 상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클레어 보좌관은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에서 변색된 문서 하나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무겁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1급 비밀 인장이 찍힌 70년대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 계획서 원본이었습니다. 크로포드 국장님은 배신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문서를 보십시오. 역사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버리려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대탕트라는 알량한 정치적 계산 아래 수십만의 적군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가난하고 위태로운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방패를 걷어치우려 했던 것은 바로 우리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지하에서 파멸의 무기를 만든 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버림받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들의 가장 처절하고도 당연한 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등에 칼을 꽂으려 했고 그들은 살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가 되는 법을 무섭게 터득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배신입니까? 회의실은 다시금 무거운 침묵의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동맹국을 징벌하자니 제국의 경제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동아시아의 최전선 방어막이 뚫려버립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미국의 패권과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완벽한 진퇴양난의 딜레마. 그것이 바로 한국이 수십 년의 인고와 피눈물 나는 집념 끝에 과거 자신들을 버리려 했던 미국에게 안겨준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기나긴 침묵의 끝, 굳은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있던 국방장관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한 시대가 저물어감을 인정하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거만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우리가 그들을 영원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제국의 거대한 품 안에서 조용히 우리의 뼈와 살을 취하며 스스로 거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렉산더 국장, 당신의 보고서는 오늘 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내 이름으로 직접 올라갈 것입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은 오늘부로 전면 수정됩니다. 펜타곤은 이제 대한민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종속적인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와 완벽하게 대등한 군사 동맹이자 스스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파트너로 극비리에 인정합니다. 그들을 통제하려는 모든 오만한 시도를 중단하고 그들의 압도적인 억지력을 우리 동맹의 최우선 핵심 자산으로 편입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주 앉아 정중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세계 질서의 정점, 가장 거만하고 강력했던 미합 중국의 수뇌부가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끈질긴 생존의 집념 앞에 완벽하게 백기를 드는 역사적인 굴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펜타곤의 육중한 건물을 걸어 나왔을 때 워싱턴 DC의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의 별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낡은 다방의 권도환 박사와 험준한 산악지대의 류태성 대령, 그리고 그들 이전의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정 회장과 수많은 무명 과학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기어이 그 험난하고 잔인한 역사의 굴레를 끊어내고 진정한 주권 국가의 옥좌에 스스로 올랐습니다. 그들의 비상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또 무섭도록 거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 전략사령부 수석국장 알렉산더 손의 숨 가쁜 추적과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마하 20의 붉은 궤적, 지하 200m에 숨겨진 축구장 50개, 규모의 거대한 생존 요새, 그리고 전 세계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3세대에 걸친 반세기의 기나긴 침묵. 제국의 심장부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한 미합중국의 최고 수뇌부는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제한다고 착각하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제국이 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폐허의 땅. 강대국의 변덕에 언제 나라가 사라질지 몰라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시절. 그들은 요란하게 분노하는 대신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낮에는 경제를 일으키고 밤에는 생존의 방아쇠를 깎으며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이 위대한 생존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거대한 강대국들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과 무명 과학자들의 헌신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박정희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